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가지 않겠다던 유럽의 한 연구관이 한국에 억지로 출장을 왔어요. 그런데 출장 온 지 단 3일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연구관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뭐지?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더 놀라운 건 EU 회의에서입니다. 보고서를 들은 27개국 대표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즉시 후속 연구를 요청했어요. 결국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한국화시키라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연구관을 당황시킨 충격적인 진실을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척척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톰슨입니다.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EU 위기관리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39살이 된 지금까지 재난 대응과 사회 위기 관리 분야에서 13년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EU 본부에서 온 특별 요청서를 받았어요. 주제는 각국의 사회적 자발성 대응 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였습니다. 유럽 각국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상황에서의 민간 대응 능력을 분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연구 대상 국가 목록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나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담당자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분단 국가인데다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나라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겠지만 그게 진정한 자발성일까 의문이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사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 편견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런던 대학원 시절 중국계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엔 친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을 자주 했고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일이 많았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룸메이트가 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며칠 후 고장이 나서 돌려받았죠. 시험 자료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그때 영국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문화는 원래 그렇다고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도 비슷한 문화권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EU에서 온 요청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는 진정한 자발적 대응보다는 위계 질서에 의한 통제된 반응을 보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습도와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내부는 의외로 조용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받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고 앞 사람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더라고요. 처음엔 군사 문화의 영향이려나 싶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죠. 오히려 따뜻하면서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딱딱하고 통제적인 분위기와는 달랐거든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경고음 같은 거였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라서 무시했는데 곧이어 또 울렸죠. 화면을 보니 한국어로 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중호우 경보라고 하더라고요. 곧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안전 수칙을 설명해줬어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 근처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죠. 창밖을 내려다보니 아직 날씨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센 정도였어요.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건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상점 사장들은 침착하게 간판을 정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빠른 걸음이지만 뛰지는 않았죠. 저는 영국 재난관리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홍수나 폭풍 같은 자연재해를 많이 봤죠. 영국에서는 재난 경보가 내려지면 보통 어느 정도 혼란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마트로 몰려가거나 도로가 차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후의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새벽 6시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와서 자기 앞 가게나 집 주변을 정리하는 거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시청 직원들도 일찍 나와서 도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이미 반쯤 정리해 놓은 상태였죠.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예상했던 통제된 사회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가까웠거든요. 누가 감시하거나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재난관리본부를 방문했어요.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죠. 재난관리본부 박준호 과장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재난관리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먼저 어제 호우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런 질서 정연한 대응이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박 과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난문자 시스템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민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행정기관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하자 박 과장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말했죠.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라운 건 선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일이 되면 전 국민이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소 앞에 긴 줄이 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투표 과정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는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분명 어떤 훈련이나 교육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시민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더 들려줬어요. 대학 입시철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수능 시험날이 되면 전 국민이 수험생을 위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일찍 출근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늦은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A레벨 시험날에 전 국민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을 나와서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순서를 지키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유심히 봤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질 뻔했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부축해드렸거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또 다른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결국 한 분이 자리를 양보했지만 나머지 분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기가 울면 함께 달래려고 하고 엄마가 내릴 때는 길을 터줬죠. 이런 모습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머물던 며칠 동안 계속 비슷한 장면들을 봤거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나서는 거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심장마비 같아 보였죠. 제가 영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한두 명이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한 분은 119에 신고하고 다른 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또 다른 분은 교통을 정리해서 구급차가 올 길을 확보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각자 역할을 나눠서 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이었다면 분명 누군가는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텐데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오직 그 할아버지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괜찮을 거라며 격려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통제된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사회였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연대감이었어요. 그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대학원생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그의 말을 다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재민은 놀라면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줬어요. 재민과 카페에서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제된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고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두려움이나 강제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생존의 지혜였던 거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민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사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면서요. 우리는 전쟁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재민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고 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처참했어요. 서울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 피난민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모습, 아이들이 굶주린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집을 함께 짓는 모습도 있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걸 모두 내놓았다고 해요. 나라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정부가 강제로 징수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수백 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기부한다는 건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재미는 더 최근의 사례들도 들려줬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던 사건이죠. 그때 전 국민이 함께 슬퍼했고 유가족들을 도왔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때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했다고 해요. 정치적인 이슈와 인간적인 도움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인 코로나19 상황도 설명해줬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다고 해요. 그것도 강제적인 봉쇄 없이 말이죠. 재민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고 해요. 정부가 강제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죠. 전쟁, 가난, 외환위기, 자연재해, 팬데믹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생존의 집단 본능이라고요.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설명됐거든요. 호우 상황에서의 질서정연한 대응, 수능날의 전 국민 배려, 응급 상황에서의 자발적 도움, 모든 게 이 맥락에서 이해됐습니다. 이후로 돌아가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재난 대응 사례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의 사회적 자발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집단적 자발성의 모델이라고 정의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런 대응 능력이 군사적 훈련이나 정부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본능이라고 분석했죠.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이 집단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체화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후 회의 당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브뤼셀의 EU 본부 대회의실에는 27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먼저 호우 상황에서 본 한국인들의 대응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수능날 전 국민이 수험생을 배려하는 장면들도 함께 보여줬죠. 독일 대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평시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런 사회적 결속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봤죠. 저는 정부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사회적 협력은 군사 작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거든요. 평시 민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고 평가했죠. 스페인 대표단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응 능력을 다른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질문했어요. 저는 단순히 제도를 베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제기한 질문도 흥미로웠어요. 이런 집단적 행동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는지 우려를 표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안전을 통해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왔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사회적 결속력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대표는 북유럽 모델과의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높은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큼 즉각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은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회의 후 EU 사무총장이 따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UN 긴급 대응 매뉴얼에 한국 사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 하나 쓰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UN 재난위험경감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대응 모델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었어요.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었던 거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모델을 한국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재민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지난 사흘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재민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처음 강의에서 재민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때는 당사자라서 객관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였죠. 재민이 물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벽을 세웠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런던에서 만났던 중국계 룸메이트와의 갈등, 그로 인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던 과정을 말이죠. 재민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편견을 인정하고 바꿀 용기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자발적 연대는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왔던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재민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라고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가 될 줄 안다는 게 한국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완벽한 사회는 없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사흘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의심스러운 마음, 점차 바뀌어가는 인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존경심까지. 감정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으면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인 서비스,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모든 게 사흘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저는 정말 큰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다가 인간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시 썼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발성의 모델 케이스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들려주니 모두 놀라워했거든요. 특히 호우 상황에서의 시민 대응과 수능 날의 전 국민 배려 이야기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몇 개월 후 유엔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응 모델이 공식적으로 긴급 대응 매뉴얼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기초 자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EU에서도 후속 연구를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런 좋은 모델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국 출장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집단의 힘을 발휘할 줄 아는 사회죠. 이제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라고요. 21세기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작은 나라 한국에서 저는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이제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첼 톰슨 교수님이 직접 보내주신 생생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저희와 공유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38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외국인 전문가조차 단 3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만든 우리나라의 저력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녀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위기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능력이었던 거죠. EU 27개국이 깜짝 놀라고 유엔이 매뉴얼을 바꾸게 만든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통해 배운 생존의 지혜가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동척척은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뿌듯한 한국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